자, 오늘 제가 이 책의 전체적인 윤곽과 개요를 쭉 한번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책을 통해서. 그거를 먼저 들으시면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글로서 표현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 글로서 모든 걸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말로써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표정도 있고 몸짓도 있고 뭔가 좀 소통이 잘 되는데, 이렇게 글로 가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이제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서론 부분, 그 다음에 1장, 2장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 3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게 들어간 그런 챕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학적 인간의 그 조건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뭐 인간한테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뭐 인간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향적 욕구의 근원적인 본질을 파악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근데 자본주의는 그 이 상향적 욕구를 어떤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관한 욕구 뭐 이런 걸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이상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상향적 욕구를 공산주의처럼 그거를 눌러도 안 되고, 자본주의처럼 그걸 엉뚱하게 설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나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기 초월로 나가는 뭐 이런 목적이 이제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름답다, 우리말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기답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기답다. 가장 그 자기다울 때 우리는 남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인간의 불행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남과 경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학적 인간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서 이 개성적인 멋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적인 쾌감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쾌감 중에서 중독적 쾌감을 경계해야 돼요. 중독적 쾌감과 미적인 쾌감은 같지만 질이 전혀 달라요. 이 중독적 쾌감은요,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주체적으로 내리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내가 담배를 그만 피워야지 해도 계속 필 수밖에 없고, 술을 그만 먹어야지 해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고, 게임 그만해야지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건 자유가 아니죠. 내 스스로의, 내 주체적으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미학적 인간한테 그 중독이라는 것은 가장 그 경계해야 될 그런 지점이 되고 있고요. 이 중독은 우리 영혼을 낭떠러지로 인도한다면은, 미적 쾌감은 우리를 그 자아 실현과 관련된 자기 초월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학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인간들과 비교를 통해서 미학적 인간을 이 3장에서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할까라고 이제 고민 끝에 제가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형식과 관련 속에서 이 형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종교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전공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직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을 나누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형식을 가지고 네 가지 인간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적 인간. 과학적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인간. 세 번째로는 노예적 인간. 네 번째가 미학적 인간. 이 네 가지 인간으로 구분을 했고, 형식을 어떻게 다루느냐. 과학적 인간은 형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자연에서 어떤 그 원리를, 인과의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형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적 인간은 만들어진 형식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이거를 뭐 좋게 이용하면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계몽해서 널리 이 형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그 권력으로 이 형식을 이용하기도 해요.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서. 부작용이 그럼 생기겠죠. 그 다음에 노예적 인간은 형식을 따르는, 맹목적으로 형식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의심 없이 형식을 따라요. 그리고 형식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죠. 형식을 만드는 건 어려워도 따르는 건 쉽죠. 우리가 수학 공식을 만들려면 어렵지만 만들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뭐 푸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형식을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미학적 인간은 형식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처음에는 해체하는 사람 이렇게 했다가 그 해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서 이게 좀 맹목적인 해체가 아니거든요. 해체한 뒤에 뭔가 그거를 좀 더 그 현실에 맞게 재구축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롭다는 말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학적 인간은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형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형식의 부작용을 인식한다는 거죠. 모든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통해서 이 본질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미학적 인간인데, 근데 이제 노예적 인간은 그 형식 자체를 따라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제 혜택을 자꾸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업적으로 이제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노예적 인간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정의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가는 길은 굉장히 넓지만 도달하게 되는 곳은 포로 수용소 같은 노예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미학적 인간은 가는 길이 좁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형식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 형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형식을 통해서 어떤 하이어라키, 체계를 구축하고 권력을 잡기 때문에 이 권력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세계를 그냥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형식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이 미학적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락하고 편안한 혜택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한테는, 이 정치적 인간한테는 미학적 인간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걸 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인간의 탄압을 받게 돼 있죠. 탄압.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소외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 인간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학적 인간이 가는 길은 좁고 험하지만, 이들이 도달하게 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원이 된다. 뒤끝이 좋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의 심판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 당대의 주도권은 정치적 인간이 잡고 있지만 후대의 주도권은 미학적 인간이 결국에는 역사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현재 그 인구 분포를 보면은 과학적 인간이 뭐 한 10% 될까요? 정치적 인간이 한 20%? 미학적 인간도 한 10%? 나머지 그러면 20, 40, 60% 정도가 노예적 인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우리 사회에. 자, 누가 또 마이크를 켰네요. 마이크를 꺼주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예적 인간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게 혜택을 누리면서 또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또 갖고 있어요. 사회적 성공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인간들이 이용하기 아주 좋은 이 두 세력이 결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끌려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 노예적 인간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수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스스로 어떤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끼를 주고 거기에 종속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 인간들의 전략이고, 왜냐하면 정치적 인간들은 다수가 필요하고요. 정치를 하려면 다수가 필요한 것이고, 노예적 인간은 쉬운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인간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두 세력의 환상적인 궁합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후진국의 상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노예적 인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인간들을 활개치게 하게 하는 조건이 돼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적 인간들이 이 미학적 인간으로의 그 전환, 스스로의 주체적으로 남이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 정치적 인간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지금은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숫자가 적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6대 10이 이게 숫자가 바뀌어버리면은요, 정치적 인간들은 이 미학적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민들이, 각각의 민들이 다 제정신일 때가 이게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 노예들인데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노예적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노예는 태어나서부터 신분이 결정됐지만
요즘은 노예는 그게 아닌 거죠. 노예와 아닌 것이 잘 구분이 안 가요.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다 노예화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자각하고 이 사람들이 미학적 인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 정치적 인간들의 그 장난이 사라지면서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과학적 인간들은 저는 다 역할이 있다고 봐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의 그 본뜻은 순수하지만 이것이 형식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치적 인간들의 이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에 대한, 형식이라는 게 하나의 방편이다. 방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다. 그건 수단이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형식을 극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형식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형식의 장벽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관이고 감성이고 그런 거죠.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없으면은 형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어디 활용하고 이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죠. 형식에 구속이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이상적인 미학적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예술가지만 모든 예술가가 다 미학적 인간인 건 아닙니다. 예술가도 노예적 인간이 많아요. 또 몇 명이 또 소수이지만 정치적 인간들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뭉쳐다니면서 뭐 또 세력을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룹이 또 있다니까요. 예술은 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이거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예술은 철저하게 자기를 찾는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인간하고는 약간 상극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학적 인간이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뭐 직업으로 보면 이게 과학자고, 이건 직업으로 보면 정치가고, 이거는 뭐 직업이 없나? 이거는 예술가고, 이렇게 그러나 정치적 인간에서도 정치인 중에서도 이 미학적 인간이 있을 수 있죠.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은 뭐 정치인이지만 미학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존의 형식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려는 그런 분들. 근데 우리의 현재 교육은 예술가마저 전부 다 노예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틀을 그냥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거죠. 형식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 미학적 인간의 결혈에 의해서 지금 비롯된 것이고, 제 책의 가장 흥미있는 접근은 인간의 영웅들, 성인들을 미학적 인간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지점은 굉장히 그 신선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미학적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이제 본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본성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고, 본성은 파동으로 돼 있어요. 파동. 뭐 동양에서는 이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성은. 그 다음에 몸이라는 거는 입자로 이루어진 거죠. 입자. 이건 입자. 그 모든 존재는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 본질이 어떤 현상으로 굳어진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찰 가능한
세계가 되는 거고요. 이 미학적 인간이 기존의 형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이 본성에 이 미적인 본성, 이 미적인 본성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이것이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창조. 이미 굳어진 거를, 이 굳어진 거는 관습이에요. 관습. 관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관습을 본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들은 전부 다 미학적 인간이었다.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철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지만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 궤변론자라고 해요. 소피스트들. 그 당시 아테네에서 막 싸움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여기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그 언어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이 소피스트들의 이 궤변에 저항을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여기를 영혼이라고 봅니다. 영혼. 이름이 다 다르지만 이 도표로 이해하면 지점은 같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궤변이고 궤변으로 굳어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인간 본성인 이 영혼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혼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영혼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는 그 섬기는 신들이 있죠. 제우스나 뭐 헤라나 뭐 그 그리스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신들을 안 섬기고 뭐 희한한 어떤 영혼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비라고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그 젊은 사람들을 뭐 현혹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사형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어떤 권력화된 어떤 형식에 저항을 해가지고 영혼을 통한 자유,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이 궤변은 지식이지만 굳어진 지식을 지혜로 바꾼 사람이죠. 이 영혼을 통해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형이상학 철학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뭐 책을 한 권 쓴 적도 없고 그냥 이것을 주장을 했고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았고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정신을 개석해가지고 철학을 개성해가지고 이데아 철학을 세운 거죠. 이 영혼을 이데아로 체계화시켜요. 영혼을. 그래서 서양의 형이상학 철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분류하는 기준에 의하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거는 다른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미학적 인간이고 플라톤은 과학적 인간인 거다. 또 기독교에서 예수는 기존의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 엄격한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형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면은 뭐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엄격한 율법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의 그 권력화를 이룩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율법을 사랑으로 바꿨죠. 그 예수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가 율법이고 여기가 사랑이 아니 거꾸로 됐죠. 여기가 율법이고 굳어진 거예요.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굳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굳어진 거를 생생한 사랑으로 이 본성을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 남과 하나 되는 거.
사랑이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사형을 당했어요. 기존의 어떤 법을 자꾸 어긴다고 해가지고 그 유대 그 바리새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이 사람이 원래 바리새파였지만 나중에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의 그 사도가 돼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뭐 여러 교회에 편지도 쓰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원래 그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체계화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체계화하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를 예수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형식은 바울이 체계를 잡은 것이고, 뭐 그것이 또 형식화돼 가지고 권력 정치인들의 이용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자본과 결탁이 돼 가지고 뭐 교회 짓는데 뭐 천국에 가는 티켓을 팔고 뭐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미학적 인간이지, 그리고 바울이 과학적 인간이라고 해요. 그 체계를 세운. 기독교의 시조라기보다도 그냥 미학적으로 그 삶을 산 거예요. 어떤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형식을 자유롭게 하고자 했어요. 율법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게 본질을 찾게 했던 거죠. 이건 마음이잖아요.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인간 안으로 회귀시킨 거예요. 안으로.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이전 시대에는 제식, 브라만교의 특징은 제식 중심주의입니다. 제식주의. 이 엄격한 제사의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제사는 브라만만이 관리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거기 작용하는 거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그 당시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베다라는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보는 그 베다 경전에 그 식을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브라만들은 그걸 암기해가지고 자기들만 이 제식을 거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이런 그 제식 중심주의에서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 안에 어떤 본성, 불성이죠, 불성.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 본성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 없애는 무아로 이룰 때 이 불성에 도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넘어서 어떤 이 안의 본성을, 여기를 불성이라고 보는 거죠, 불성.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스카 왕이 이제 불교의 그런 형식들을 만든 거죠. 또 탑을 세우고, 나중에 또 불상을 만들고, 뭐 그런 불교의 지금의 형식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 뭐 용수 같은 사람이 그 대승불교의 토대를 세우고, 학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적 인간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고, 석가모니는 기존의 어떤 그 형식을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여기서 자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본성에서 자유가 나온다. 이 미학적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여기서 끌어낸다는 거죠. 또 뭐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활동할 당시 원래 정치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 정치의 특징이 패도 정치거든요. 패도 정치.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인의 문제, 어짐, 인으로 바꾸고자 한 거죠. 힘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어떤 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절을 만들고 한 거죠. 예절. 공자는 유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제후들 찾아가 가지고 이걸 역사로다가 안 맥히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체계화를 했죠.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미학적 인간이면서 어떤 과학적 인간이 같이 말년에는 과학적 인간이 되는 경우고, 뭐 이 경우는 거의 미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미학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종파나 뭐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형식을 대하는 삶의 태도. 모든 형식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본성은 하나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각 개체들이 여기 막히면 안 되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하나죠. 하늘은 하나예요. 이 가운데의 본성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입자화된 이 땅의 세계는 여기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복잡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양과 음으로, 음양으로 나눠진 세계예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이원적 세계라고 그래요. 이원적이다. 이원적. 그러니까 둘이죠, 둘. 여기는 하나지만은 일로 나오면은 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와 남이 둘인 거예요. 내 본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깨닫는 거죠. 이 하나. 하나를 깨달으면은 모든 근원이 여기 되고, 이 둘에 의해 가지고 이원적인 것이 뭐 인간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요. 언어도 이 이원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념, 생각은 다 이원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본질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라고 그랬고, 불이. 기독교에서는 이 둘로 나눠진 것을 선악과다. 선악을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거죠. 다 이런 것이 형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형식, 둘의 형식, 이원적 형식, 이것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학적 인간은 이것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 하나의 상태로 들어가야 조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 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의 통일입니다. 다양의 통일.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자, 다양하다는 건 뭐냐? 요 개성이 이렇게 생긴 사람, 또 이렇게 생긴 사람, 또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이거는 다 다양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요게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게 똑같은 사람이 없다. 개성이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이 다양이 통일될 수 있냐?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파동의 세계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 음이 섞이듯이 이렇게 섞이는 거거든요. 하나의 하모지를 이루고 있는 거죠. 파동의 세계는. 그래서 미학적 인간은 이 본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키려는, 그러니까 이원론의 세계는 항상 여기서는 갈등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화해.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인간은 어때요? 편가르기. 둘로 딱 나눠가지고,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거죠. 우리 편이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고, 선악이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인간의 논리거든요. 미학적 인간은 이렇게 나눠진 거를 화해시키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미학적 인간의 과제인 거죠. 제가 요 안의 특성이 의라고 그랬죠. 의라는 거는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죠, 파동. 마음의 소리라는 게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은 파동입니다. 땅은 입자고. 이게 파동인데, 이 파동이 어떤 식이 생기잖아요, 식. 이 식이 만들어지면은, 식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파동이에요. 파동인데 그것이 뭔가 딱 붙잡아가지고 뭔가 알게 될 때,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의와 식은 이 분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혼자서 작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대상과 관련 속에서 작용해요. 이게 현상학의 그래서 말하는 지향성이잖아요. 지향성. 후설이 말하는 그 지향성인데, 의식의 지향성.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거기서 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식이 아주 순수할 때 이 본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의식이 순수해질 수 있느냐. 제가 이 책에 소개한 그 도표 중에 하나 또 소개를 드리면은, 이 의가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어떤 사물을 지향해요. 이렇게. 반드시 의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반드시 뭔가가 비추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을.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지향하게 돼 있는데, 이 지향을 하면은 뭔가 거기서 식이 생기는 거죠.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식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어떤 맛이 느껴져요. 맛. 이 맛을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이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고, 물에서 어떤 식이 나오고, 이 현상학에서는 이제 의의 이런 파동 작용을 노에시스라고 그러고요. 이 식이 대상이 딱 만들어진 거를 이걸 노에마라고 그래요. 노에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 자체죠.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물 자체와 노에마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물 자체 한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딱 하나의 대상이 파악이 되면은 내가 뭐를 지향하냐, 나의 관심이 따라서 요 식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의미가, 미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브제의 속성들이죠. 오브제라고 그러죠. 오브제의 속성들이 오브제 2, 오브제 3 해가지고 무한하게 이게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은 억견이죠.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억견. 독사. 어떤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편견. 억지스러운 견해라는 얘기예요. 왜? 원래 물 자체라는 것은 이게 전체가 합쳐져야 물 자체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우리는 못 보고 여기서 하나를 딱 알아가지고 그 맛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의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 억견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무수한 이 물 자체의 속성 중에서 요 하나를 우리가 지식화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관념화돼 가지고 이 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이 되려면은 이 의식이 이렇게 되면은 의식이
힘을 잃게 돼요. 이 진동수가 떨어진다. 진동수가 떨어져가지고 이 활동을, 전력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의식을 어떻게 충전시키느냐.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려면은 이 지식에 대한 판단 중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판단 중지가. 현상에서 이거를 에포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포케. 우리말로 하면 몰라 되겠죠. 몰라. 이걸 아무것도 몰라 하고 딱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이 순수 의식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순수 노에시스의 그런 순수한 의식작용. 이게 판단 중지가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마치 짜장면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거, 제가 밀가루를 가지고 짜장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빵을 만들려면은 새로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진 짜장면으로 빵을 만든다? 이건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로, 이 지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컴퓨터를 우리가 쓰는데 처음에는 아주 쌩쌩 잘 돌아가지만 여기에 뭐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속도가 떨어지죠. 왜? 그 악성 코드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그 순수한 그 프로그램 연산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성 코드를 지우기 전에는 이 속도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항상 이 리셋 상태, 깨끗한 그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각종 경험과 기억들이 이 지식화돼 가지고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악성 코드 형식으로 몸에 저장돼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그것이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학적 인간한테 중요한 어떤 테크닉이라는 거는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관념과 지식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포케, 판단 중지를 해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순수 의식의 상태, 리셋 상태, 초기화된 그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의 관심이 이 지향성이 이루어질 때 내 관심에 따른 부분을 또 식이 또 새로운 알미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이 기존에 알았던 거에서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딱 거기에 고착이 돼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창조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집만 세지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의식을 청소를 해가지고 이 의의 상태, 의의 그 작동 상태, 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야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아까 이 도표에서 이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하나로 이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유롭게 하려면은 이 판단 중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현상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현상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장의 그 창조적 의식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제가 현상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 의식의 그 메커니즘을 제가 그려 보였거든요. 현상학에서 말하는 그 판단 중지, 이 순수한 의식으로의 환원. 그럴 때 우리는 이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직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순수한 감성이 작동하려면은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불교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 선종, 그 선종에서 하는 그 참선 있잖아요. 참선이 이 원리입니다. 참선의 원리라는 것은 이 판단 중지를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에서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뭐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은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근거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판단을 중지시켜 주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 대답을 해가지고 선문답이라는 그런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판단 중지시키면은 순간 멍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의식이 그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순수한 의식 상태로 된다는 거거든요. 뭐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이 판단 중지 상태를 경험하려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원리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 중지 할 것인가. 이거는 뭐 각자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 존재감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존재.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요. 밤에 우리 한밤에 깊숙이 잠이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존재하고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호흡이 뛰고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고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생각을 없앤다는 건 어려워요. 없앨 허스로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존재 상태를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판단 중지가 저절로 돼요. 내가 이 숨 쉬는 걸 느끼고, 내가 생각이 떠오는 걸 느끼고, 계속 어떤 나의 그 존재감, 맥박이 뛰는 걸 느끼고, 계속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존재감에. 그러면은 깨어 있어도 이 판단 중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판단 중지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 있다.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라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이 어떤 순수 의식의 상태로 있을 때를 깨어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 창조적인 어떤 아웃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창조 활동은.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내가 어딘가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시커멓게 집착한 것들이 각각 따로 놀아요. 이게 연결망이 약해지는데, 내가 생각을 비우게 되면, 판단 중지 상태로 가면은, 그냥 존재들의 어떤 작용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개체들은 희미해지고,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들의 이런 관계망이 만들어져가지고, 전체가 파동의 세계로 하나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의 상태고, 이거는 추의 상태예요. 이 소외됐기 때문에,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진동수가 떨어진 상태고, 이건 진동수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빠르다는 것은 그 원자의 그 전자가 도약을 해가지고 사방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냅스가 연결되면서 사방으로 연결돼가지고 전체를 인식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분만 인식 가능한 세계고. 근데 그 상태가 완전한 그 하나의 상태거든요. 하나됨.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 또는 뭐 이런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없어졌다 해서 무라고 얘기도 하고요. 무. 이건 집착이에요. 시커먼 건 집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연결된 걸 사랑이죠, 이게. 본성으로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지만 입자의 세계에서는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 각각 소외되기 때문에 이 파동수가 진동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추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 돌려가려는 노력. 이 상태는 창조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의 의식을 미의식, 이 상태의 의식을 추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일상의식, 이 가운데 상태의 일상의식에 우리는 있고, 추의식이 고착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고, 뭐 더 고착되면 자살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미의식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창조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는 그냥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뭘 창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술을 할 때는 이 상태가 되더라도 이거를 빨리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몰입입니다. 몰입. 어떤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하면은 이 대상과 나와 이 대상이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게 몰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산만한 상태인데 각각 다 따로 놀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몰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져 이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지니까 기존의 거와 막 뒤섞이는 거죠.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파게티로 빵을 만들고, 짜장면으로 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창조가. 그리고 제가 그 창조의 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창조라는 것은 어떤 본질에서 관습을 뺀 것이다. 본질이라는 것은 파동이고 파동은 관습이라는 건 입자화된 거예요. 이건 굳어진 겁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좁히려는 노력.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을 가지고 이게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관습적 형식.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굳어진 거를 이걸 녹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의식이라는 얘기죠. 어떤 강력한 집중, 몰입에 이어가지고 미의식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굳어진 흙을 녹이듯이 이것이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형. 이걸 변형시키는 것이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 굳어진 거를 미의식을 통해서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다시 이 본질에 좀 가깝게 다시 만들어 놓은 거,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재해석. 관습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고 이 재해석의 방향은 본질에 입각해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공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 나를 개혁하는 예술의 힘.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현실과 이상은 미고 현실은 추죠. 요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 있고 이상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갈 수 없지만 이 마음으로 지향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현실을 저항 없이 지향만 있으면은 이건 공허한 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과 관련 속에서 그래서 미와 예술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는 이상적인 거지만 예술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생긴 어떤 추의식이 예술에 반영이 되고 여기서 생기는 미의식이 예술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 작품 안에 이 의식이 추의식과 미의식이 그 하나의 그 이런 조파를 이루어가지고 예술 작품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예술인데 그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현실에서 온 어떤 추의식을 녹여내가지고 이쪽으로 이상을 향해 가게 하는
어떤 미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의식이. 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가의 어떤 미의식이 들어간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은 판단 없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작품들. 제 책에 화두처럼 끌어낸 제가 표현인데요. 판단 없는 호기심. 왜냐하면 판단 중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주고 판단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예술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술은 판단을 중지시켜가지고 그러나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의식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우리의 그 의식을 순수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의식을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의식이 확정되면은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의욕을 갖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니체의 예술론을 소개했고요. 니체는 취할 수 없는 자는 아름다움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취해야 몰입이 되면 거기서 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이 어떤 개인의 고뇌를 정화해가지고 창조의 유의를 즐기게 한다. 그래서 삶을 위대하게 승화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니체는 생각한 거죠. 뭐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역할이나 상당히 그 흡사해서 니체의 예술론을 뭐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이론, 어떤 시간 지속의 이론, 세계는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거, 지속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 이게 이제 직관이고, 베르그송이 말하는 직관이고, 여기에서 어떤 그 지성으로 닫힌 영혼이 그 열린 영혼으로 인도한다. 이게 예술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들레즈의 그 감각 이론. 들레즈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은요,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세계를 전부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보는 세계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개성이 있는 다른 예술가가 보여주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인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다양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술의 역할이거든요. 각각의 그 다양한 개인들이 그 각자의 개성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물 자체라는 이 신비한 세계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딜레즈는 이 감각이 중요하다. 인간한테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우리가 동일성으로 굳어져 버린 이런 그 관념이나 생각들을 재코드화 해가지고 어떤 상토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떤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목적으로 끊임없는 그 운동하는 그런 그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들레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정한 그 미학적 인간의 이상형으로서의 그 예술가상을 제 5장에서는 제시를 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미학적 인간이라는 것은 타자들과 감성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감성이라는 거는 그 타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무라일체예요. 무라일체. 나와 대상이, 무라일체라는 것은 이 물과 내가 이런 접하관계, 태극처럼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서 이 큰 하나를 이루는 거죠. 동화가 아니라 접하. 서로의 특성을 남긴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무라일체 상태로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감성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비워서 이 사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권력욕이 있는 정치적 인간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직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표를 줄 사람한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관습과 형식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노예적 인간은 자기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권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미학적 인간은 자신의 창조성, 순수 의식을 통한 자신의 창조성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매사에 하고 또 남과 공감한다는 거는요, 이게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감이 되면은 남이 싫은 일을,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가 말한 황금률이고, 또, 뭐, 공자가 말한 인이죠, 인. 그래서 어떤 남과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자기만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제빛깔을 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남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가장 자기다운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치적 인간들이 설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강제적 법과 규범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빈부격차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상형적 욕구를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로 잡기 때문에 이게 자기 초월이라는 건 호의인간이거든요. 남한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한테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순환이 돼요. 경제가 순환이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거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미학적 인간이 사는 사회가 된다면은 실패한 공산주의와 부패한 자본주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인간이 사는 민족은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열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 문화가 자민족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정체성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상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원래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문화적 민족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정치적 민족주의, 정치적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주의 야망으로 타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민족주의를 정치가 이용했다는 거죠. 원래 민족주의는 문화의 영역입니다. 문화적인 민족주의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문화를 생산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거죠, 이것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문화의 시대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뭐 분배를 어떻게 해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키지도 않을 그런 공약들을 난무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우리의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인간이 대두가 된다면은 그러려면은 지금은 안 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적 인간이기 때문에 표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하나 이거 패션이 돼버렸죠? 이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겨울에는 이 꽃들이 저기서 뭐가 싹이 나올까? 꽃을 피울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면은 언제 그러는 듯이 꽃망울을 터뜨리거든요. 이런 시대가 문화의 시대에 이제 곧 도래하리라는 희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행복한 꿈을 한번 꾸어봤습니다.
원래 미는 이렇게 희망을 다루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뭐 비록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외로운 작업이고 어떤 뻘짓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이런 작업들을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뭐 누구를 뭐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걸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저는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문제의식을 느낀 거 그리고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저술 활동을 통해서 뭐 이런 책들을 낼 계획이고요. 뭐 다음 책은 내년 1월에 그 한국의 미의식 시리즈 제가 그건 계속 해오던 건데 그 3권 그 소박편이 뭐 내년 1월 달에 원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작업 이후로 미학적 인간 그 이후로 계속 그 실천적인 문제를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책이 이제 양자 미학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하고 미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 책은 좀 더 대중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미학과 물리학이 만나면은 그 안에서 심리학의 문제를 어떤 추의식으로부터 미의식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학문적으로 좀 파헤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현대인들의 어떤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고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법이 그 책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한 책은 창작론, 작가들을 위한 창작론으로 그들은 어떻게 대가가 되었나, 창작의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참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한 거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미학적 인간은 좀 보편적인 거라면은 이제 조금 우리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국인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뭐 그런 뭐 한국성에 관한 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좀 전문적인 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가 이제 강의도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그렇게 발걸음을 조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뻘짓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는 뭐 도와달라고까지는 얘기 않겠고 아무튼 뭐 지켜만 줘도 저는 뭐 땡큐입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저놈이 뭐하나 이렇게 지켜만 봐도 저는 그 자체로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그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는데 원래 여러분들한테 뭐 책 장사도 좀 하고 사인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인도 못 해드리고 해서 사인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보입니까? 예. 이번 사인은 미학적 인간의 그 넘버링을 제가 해가지고 100명한테 이 넘버링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넘버링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뭐 서점에서 또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3시간 했습니다. 네, 장시간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튼 뭐 제 나름대로 문제를 느끼고 이거를 스스로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을 찾아가는 그런 제 스스로가 미학적 인간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어떤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언제 또 우리가 대면 시대가 되면은 또 현장에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뭐 오늘의 비대면 수업을 비대면 출판 기념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